예,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 의혹을 연일 쟁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당에 향배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얘기도 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안복을 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야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아보지도 못하고 작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는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의료 사건의 전형적인 병원의 행태들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그 지적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났으면 경찰과 그 행정당국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를 미적거리고 오히려 유가족이 신고한 것. 두 번째, 자신들이 신고하지 않고 미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고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는 유가족보다 오히려 병원의 이미지나 병원의 마케팅 때문에 언론에 먼저 브리핑하는 것. 유가족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주고 예. 언론에 브리핑을 해요. 네 번째는 자체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꼭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증거인멸들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까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정언이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방법들, 그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 처벌 문제는 아주 작아지고 유야무야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의료 사고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 사고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돼야 되고 수사돼야 되고 그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인 병원에서 스스로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료사고 전담 국가기구가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빨리 경감시켜 주는 거에 맞지 않느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 전담팀이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인큐베이터 등 여러 가지 장비도 압수하고요, 자료도 압수를 했다 이런 들었는데 일단 원인은 일본에서도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세균 감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원인 가능성 정도만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여야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뒤늦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일제 검사랄지 이런 거, 그러니까 사후 약방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소 잃고 요양권을 고쳐야지 그 다음 소도 나가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일이죠. 정치권에서 논의한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양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모럴 해저드라는 거죠. 이게 당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유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키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들을 너무 놓쳤다. 그래서 결국은 증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사소한 그 자기들이 행동하기에는 약간 편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허점이 돼가지고 조사가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제도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이나 의료 종사자들이 직업윤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종국적인 목표고
거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측면을 봐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등급이 A등급, 1등급을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예.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참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 다른 의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다룬 일인 만큼 책임감 또 말씀하신 윤리 의식을 가지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키워드를 보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주십시오. 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대표 물갈이에서 시끄럽죠. 그런데 오는 22일 홍준표 대표 운명을 가를 대법원 항고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1심과 2심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쟁점 1심과 2심이 그 판결이 뒤바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돈을 전달했던 윤모 씨의 그 증언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없다. 1심은 신빙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2심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이제 그 유죄와 이 무죄가 갈렸는데요. 예.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99년 3월 9일 날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그 판결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난 3월 18일이죠. 대통령 선거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자격 논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죄 받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 한번 일었었죠. 이 기자가 그것도 대통령 후보 예.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했던 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쳐가는 건데 결국은 살아남으면 이후에 진홍 체제는 이제 아주 탄탄한 그 대로를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현존하는 세력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만약에 파기환송을 당하면 예. 홍준표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치명상을 입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급부상이 이 예상된다. 지금 김무성군요. 예. 사실상 이번에 이 당무감사 결과에 김무성 대표의 부산 지역구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지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에 복귀를 못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다양한 정치적 포석을 놓고 견제할 사람 견제하고 풀 사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중에서도 칠 사람 치고 했던 이러한 이 정치적 이 숙청 과정에 있어서 김무성 전 대표를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고 견제를 했는데 사실상 파기환송 당하면 대안으로 급부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 이후 행보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당권 싸움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심, 2심과 2심, 1심, 1심이 선고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 했던 말도 달랐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홍준표 대표는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 굉장히 점잖으세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요새 말들이 너무 험해요. 자살이니 할복이니 뭐 이렇게 일들이 많아가지고 교육적으로도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 사실 22일 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역술인 이 동짓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술인들이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 할복 아련 발언이 나오고 그 바로
길이 잡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되고 사실 뭐 지금 기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면죄부를 주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면죄부를 주면은 그 대놓고 그 홍준표 그 대표 입장에서는 사슬이 풀리는 거니까 대여 투쟁은 굉장히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물론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정말 그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유죄 판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당내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스트 홍준표 이후에는 누가 실세가 될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나타나는 건 사실 사람이 보수 진영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후보도 되고 대표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유죄를 받고 낙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친박은 사실상 뭐 소멸 단계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뭐 움츠려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당무 위원장, 당협위원장 교체 또 하나의 타격을 입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반발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서청원 의원 정도가 이제 그 당무 재심을 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0여 명 발표가 나왔는데 그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차피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재심 신청을 하는 사람이 3분의 1, 또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고양시에 있는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에 이미 그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당협위원장 안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에 딱 나오니까 이게 무관 참시냐 이러면서 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번 상황은 사실 친박을 없애는 것보다는 친홍 체계를 강화한다라는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친홍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 바로 재판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요. 금요일 날 재판이 있는데 목요일 날 재심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재심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좀 더 보자라고 하고 재심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22일 날 전후를 해가지고 거의 빅뱅 수준의 새로운 그게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큰 타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아니면은 지금 체제가 더 강화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틀에서 굉장히 많은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리스트에 오른 분들은 정치 사당화 얘기를 하고요. 의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찬 속에 태풍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한번 숙청을 당하면요, 그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반발하기에는 그 면면들이 다양한 캐릭터와 이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박이라는 틀 속에서도 수많은 진박부터 시작해서 탈박, 멀박까지 그 박타령하지 마라, 고만하라 했는데 그 수많은 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구심이 만들어지고 그 구심이 조직화돼서 홍준표 대표에게 반발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김문수 소장 방금 이야기한 그 홍준표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정치보복이라 하겠구나. 그다음에 사법부가 장악됐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서 정치투쟁을 하면서 거리투쟁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사법부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한 이 판결이 나오면 그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하면서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정치투쟁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 전형적인
사법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전형적인 패턴이 예. 또 한 번 예상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선거도 사실은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활동 연장 또 개헌 시기 이걸 이제 국민 합의에 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언론적인 이야기인데 한국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지방선거 동시하는 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빨리 개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내년 6월 선거에서 함께 개헌 문제도 국민투표로 묻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소선구에서 중대선거구로 전환한다 한들 딱히 그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헌과 맞물려가면서 쟁점이 만들어지면 집권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지레짐작의 정치적 셈법들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하지 말자.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투표 한번 하려고 하고 선거 한번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경남도지사 선거 홍준표 대표가 두고 갔었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하면 거기에서 최소 500억 이상의 돈이 이제 든다고 하는데 전 국민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언제든지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수천억의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과 선거의 이 계산 속에서 정말 그렇게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개헌 그리고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끝까지 끊임없이 비판했던 부분을 일정하게 해소시키기 위한 개헌에 대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래요. 이 정치적 역학관계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거부할 경우에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별도의 방안이라는 게 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요. 특히 정부 발의 관련해서 또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이끌어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회 특위 연장 국회에 있는 개헌 특위를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 개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 대계를 세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도 야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누가 유리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왕에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공세의 거리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국회 논의는 뭐 거기서 안 한다라고 하면 접고 청와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이 작년에 그 엄동설안에서 정권을 바꿔놓고 정권만 바꾸려고 그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겠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결국 그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허무한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양쪽에서 다 조금은 이해관계를 좀 줄이고 이익을 좀 뒤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선거전이 뭐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집권 여당이 협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청와대의 뭐 정부 발의 이 표현, 협박이라는 표현은 참 귀에 거슬리는 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대체적인 정치적 일정이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개헌특위를 통해서
내년 6월에 그 지자체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던 상황을 갑자기 지금 자유한국당이 뒤집어 엎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 못하면 또 언제 국민투표를 따로 빼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음 총선 때 할 것이냐인데,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6월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 2년 정도의 준비 기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지났고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되는 수많은 가치들이 한 번은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그 바라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과 시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개원 연기를 그 당론으로 정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가 도대체 당신들은 개헌에 대해서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냐.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리 당략적인 접근, 이 개헌이 그래서 또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 논의 사항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대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담의 주제는 이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대전 충남 지역 간담회를 끝으로 해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칩니다. 자, 통합.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에 통합 이야기가 뭐 폭발처럼 폭주처럼 나올지 아니면 또 해를 넘길지 이게 아니면 아예 그냥 흐지부지 될지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내 통합 선언 일단 가능성과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이번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당의 그 이 분열 과정들이 정치적 핵심 이슈로 이제 부상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왔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들이 여기 다 쏠려 있습니다. 21일 날에 국민통합 포럼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행사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같이 참석하는 그 모양새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연말 연시에 그 시끌벅적한 시점에서 요 문제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연말에 그 연말 연시에 좀 들떴던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치고 가면서 호남 중진들 대표적으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요 그 3인방을 그 축출해 나가는 정치적 수순을 밟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 계속 그 안철수 대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연 확장 없는 정치, 외연 확장 없는 선거는 그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유승민과 안철수의 그 통합이 외연 확장이냐? 그 외연 확장이라고 보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외에 그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토막 나는 이러한 통합이 외연 확장인가라고 볼 때 과학적으로 융합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복지, 노동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맞춰낼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기 짝이었거든요. 대체로 합당 또는 통합을 할 때는 기본적인 정책적 골간들, 정강 정책에 대한 합의들이 일정하게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되는데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의 정책적 영역, 정강 정책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했거나 어떤 이 컨센서스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중립파도 오늘 활동을 갖고 이 통합과 반통합 문제, 국민의당 내부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내일 통합 반대파 쪽에서 긴급의총을 소집했고 아마 의총이 열릴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한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손학규 상임 고문이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의 무게를 높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뭐 역할하기가 좀 이제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손 전 대표 지금 상임 고문이죠. 일단 대세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손학규 전 대표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세도 약하죠.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가 어떤 그 메리트가 없는 한은 그 무기가 없는 한은 사실 역할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립파들도 사실 지금 그래요. 결국 중립파는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촉발이 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때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계속 그 중립파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 양쪽이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한 그 바른정당은 사실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둘로 나뉘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호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은 여당에 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를 팽식킬 계획만 생긴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외연 확장이 없으면은 소멸의 길로 간다라는 건 당 얘기뿐만 아니라 안철수 본인에 대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그게 지방선거 전에 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성과를 통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승부수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둘 간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와 지금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이 합하면은 무난하게 그 교섭단체는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둘 간의 경쟁을 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가지고 제3의 가능성들을 계속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아 이런 대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죠. 그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그리고 재보궐선거 현재까지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카드를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월에 끝나고 나면 8월에 추미애 대표 임기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습니다. 그때 당권 도전할 가능성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점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자신의 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8월에 당 대표를 하면 2020년 그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당 대표를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키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내 당권 도전의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왜 그 재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내 경선에 나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배지를 다는 순간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됩니다. 초선에게 당권을 주기에는 상당히 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원외 대표로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원외 대표로 하면 충남지사로서 그리고 전 대통령 당내 경선 후보로서 그의 안희정 지사의 무게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즌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관의 재앙으로서 실질적으로 대국민 그 설득을 직접 하는 것, 전국을 돌면서 계속해서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의 댐댐이를 알려나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 지사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앙 정치를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됐다. 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지금 충청도는 좀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한국 지형에서
충청도만 가지고 대권을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에요. 예. JP도 그래서 굉장히 충청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두 번의 그 충남지사를 뒤로 하고 예. 중앙 정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배지와 그 당대표, 당직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당대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당대표를 선택하면은 배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정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당청 관계도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당의 존재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다시 그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기에 대한 그 꿈이 있는 분 같으면은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당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미애 생각이 대표가 듭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시간이 많지 안 남았는데요.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갈까요? 키워드 좀 주십시오. 예. 자, 이 문제 짚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권 쪽에서 쟁점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제 공관장의 만찬에 참석을 한 상황이었고요. 글쎄요, 오늘 운영이 굉장히 파행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고성이 좀 오갔다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가실까요? 영상 주십시오. 관례에 따라서 미리 아니 관례에 따라서 미리 관례에 따라서 그러면 회의를 소집을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요 저한테 받을 게 뭐고 주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뭐 포탄 내시던지 강제로. 아니 자 김선동 김성대 대표님, 제가 존경하는 김성대 대표님, 처음 지금 운영이 오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서로 상견례도 안 한 자리 아닙니까? 상견례 받고 가세요. 간사합니까 일방적으로? 보시냐고요? 국회 좀 들어오세요.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상임위 다 법안 심사 팡팡이 막은 정당이 어딥니까? 원전 게이트에 대해서 자,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운영이 소집 절차를 두고 저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작 비서실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 계속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좀 그 미숙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숙한 점은 인정. 예,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떠나고 나서 그 알렸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냥 계속해서 국익을 위한 부분이면 침묵했으면 좋겠는데 침묵하지 않고 한 개씩 아닌 것만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다만 했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마용이든 대북 접촉이든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지금 뭐 정무수석 정도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일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 국익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야당 대표들한테는 좀 알려주면 이 문제가 좀 수면 아래로 깔아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 과정에서 좀 청와대가 미숙하네요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 미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야당에서는 이걸 규정하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를 정치 보복에 혈안돼서 저지른 외교 만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뒤에 배경이 있겠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게 여당의 대응입니다. 여당이 지금 뭐 그래서 그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얘기 듣는 이유가 이런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협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긴밀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양해 구할 건 양해 구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